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수학 과목을 알아볼 영동초등학교 홍승화 선생님입니다. 먼저 오늘 평가를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항 총 10문제를 추려서 함께 풀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수학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문항은 4번, 10번, 11번, 18번, 20번부터 25번까지 총 10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나눗셈을 계산하였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네모 안에 올바른 숫자를 넣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소수의 나눗셈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천천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소수의 나눗셈을 세로셈식으로 계산할 때 나누는 수가 자연수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자, 여기 세로셈식에서 나누는 수는 어떤 수인가요? 네, 7입니다. 자, 그러면 나눠주도록 합시다. 2에는 7이 들어가지 못하고 22에는 7이 몇 번 들어가나요? 네,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을 위에 써주고 7 곱하기 3 21을 아래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22와 21을 뺀 1을 내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는 내려올 숫자가 없네요.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될까요? 네, 0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10에는 7이 몇 번 들어가나요? 네, 한 번 들어갑니다. 다시 10에서 7을 뺀 3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내려올 숫자가 없을 때는 0을 붙여줍니다. 30에는 7이 4번 들어가고요. 30에서 28을 빼면 2를 내려주시고 다시 이 옆에는 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20에는 7이 몇 번 들어가나요? 네, 2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로 나눗셈식을 다 채워보았습니다. 어라? 저기 소수점의 왼쪽 네모에는 아직 어떤 수도 채우지 않았는데요. 네, 소수점 왼쪽에 숫자를 비워두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수를 채워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채워줄 숫자가 없을 때는 네, 0을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올바른 숫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면 1번에는 2, 2번에는 1, 3번부터 5번까지는 2 숫자가 들어갈 알맞은 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이 평소에 풀지 못했던 문제 유형일까봐 선생님이 난이도는 비록 쉬워 보일진 몰라도 함께 풀어보려고 문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상윤이네 학교 친구들이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조사한 표입니다. 원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할 때 알맞은 설명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료를 보고 원그래프로 올바르게 나타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각 항목의 백분율은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의 100을 곱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의 수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 300분에 춘천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 수 75, 이 비율의 100을 곱하여서 25%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속초, 고성, 횡성, 강릉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춘천, 속초, 고성, 횡성, 강릉 우리가 방금 구했던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각 항목의 백분율 크기만큼 원의 중심에서 눈금까지 선을 그어 원을 나눕니다. 네 번째,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그래프의 제목을 적습니다. 해당 자료를 원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혜빈, 원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먼저 각 지역의 백분율을 구해야 해.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 일이 각 지역의 백분율을 구했던 일이죠. 두 번째, 용준. 춘천이나 속초를 여행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은 50%를 넘어 춘천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은 25%, 속초를 여행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은 20%입니다. 그러므로 50%를 넘는 것이 아니라 45%야 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소. 각 지역의 백분율의 합계는 300%야. 우리가 두 번째 방법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지역의 백분율의 합계는 몇 %가 나와야 하나요? 100%가 나와야 합니다. 현성, 강릉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은 30%야. 올바르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빈, 현성,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곳을 고르시오. 입체도형의 부피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가로 길이 곱하기 밑면의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700cm 곱하기 300cm 곱하기 500cm로 총 1억 500만 세제곱센티미터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한 모서리 길이를 한 번 더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의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5m 곱하기 5m 곱하기 5m로 125 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때는 단위가 같아야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부피의 단위를 비교할 때는 1m는 100cm니까 1세제곱미터는 1m를 3번 곱했고 그리고 이 1m는 100cm와 동일하니까 100cm를 3번 곱한 총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125 세제곱미터이기도 하면서 1억 2,500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1억 500만 세제곱센티미터이지만 세제곱미터로 단위를 바꿔보면 105 세제곱미터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육면체가 직육면체보다 20 세제곱미터 2천만 세제곱센티미터만큼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강원이는 쌓기나무로 입체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참고하여 쌓았을 때 알맞은 입체도형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고르시오. 쌓기나무를 보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통해 모양을 추측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위, 앞에서 본 모양을 통해서 쌓기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 앞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가, 나, 다 왼쪽에서부터 가, 나, 다 순서로 붙여봤을 때 앞에서도 이렇게 가, 나, 다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방향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자,
앞에서 본 모양에서 다 제일 오른쪽에는 한 칸밖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다 방향에서 쌓인 쌓기나무는 최대 한 칸까지 쌓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서 본 모양인 다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두 개 모두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봤을 때 나에서 본 방향은 2층까지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나의 쌓기나무는 2층으로 쌓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에서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이 쌓아진 쌓기나무는 3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쌓기나무가 3층인지 뒤에 있는 쌓기나무가 3층인지 한번 옆에서 본 모양을 함께 보면서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에서 본 모양을 함께 보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앞의 열을 마, 그리고 뒤의 열을 라 라고 했을 때 옆에서 본 모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마, 그리고 가운데가 라 방향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가 1층, 1층, 2층인 것은 확인했는데요. 자, 나머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열에 위치했던 쌓기나무가 앞의 열이 마열에 해당하는 쌓기나무가 3층인지 라열에 해당하는 쌓기나무가 3층인지 우리가 한번 옆에서 본 모양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옆에서 본 모양에서 마열을 바라봤을 때는 가장 높이 쌓인 쌓기나무가 총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인 마열에서도 가장 높은 중수가 2층이기 때문에 3층으로 쌓아진 쌓기나무 모양을 라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라열이 3층이고 앞에 쌓기나무는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유추해보고 우리가 보기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 모양에 각각 쌓기나무의 개수를 적어 보았는데요. 여기 비어져 있는 칸은 우리가 1층인지 2층인지 아까 앞, 옆에서 본 모양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보기를 보면 이렇게 쌓아진 모양은 총 1번과 2번 쌓기나무 지문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쌓기나무 모양을 통해 여기 있는 빈칸은 1층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쌓기나무의 개수만 우리가 더해서 구해보면 되겠죠. 쌓기나무의 개수를 모두 더해주면 8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쌓기나무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가지고 쌓기나무의 모양을 추측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직접 쌓기나무를 쌓아보고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긴 종이를 가로와 세로의 비가 16대 9가 되도록 사려고 합니다. 세로가 90cm이고 가로가 10cm인 종이가 1,300원일 때 종이를 최대 크기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비례식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입니다. 예를 들어 3대 6은 4대 8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요. 3대 6의 비율 6분의 3 그리고 4대 8의 비율 8분의 4는 2분의 1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등호를 사용하여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례식은 안쪽에 있는 6과 4 내항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3과 8 외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외항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습니다.
예를 들면 3대 6은 4대 8 이 비례식에서 6과 4 내항 그리고 3과 8 외항의 곱은 서로 24로 같게 되죠. 비례식의 성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례식에서 네모는 종이의 가로 길이입니다. 종이를 최대 크기로 사야 되기 때문에 16대 9는 네모대 90cm로 비례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16대 9의 비율 9분의 16은 네모대 90cm의 비율 90분의 네모로 우리가 나타내어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9분의 16은 90대 네모와 90분의 네모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네모는 160cm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이를 최대 크기로 사려면 세로는 90cm, 가로는 160cm로 우리가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로 90cm, 가로 10cm의 종이가 1,3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이를 몇 장 사면 될까요? 160cm의 가로 길이의 종이를 사야 하기 때문에 16장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1,300원 곱하기 16은 28,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 가운데에 직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생긴 입체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아래의 직육면체가 있을 때 이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쭉 펼쳐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직육면체 전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주보는 두 면은 서로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마주보게 되는 1번과 6번의 넓이는 15제곱cm로 서로 같게 되고요. 그리고 2번과 4번의 넓이는 6제곱cm로 같게 됩니다. 그리고 3번과 5번의 넓이 역시 10제곱cm로 같게 되는데 이러한 면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우리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밑면의 가로 길이 곱하기 밑면의 세로 길이 곱하기 2, 밑면의 가로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이 6개의 면을 모두 더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 모서리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정육면체의 전개도도 펼쳐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개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있는 6개의 모든 면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이 한 면은 정사각형 모양,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육면체 건널비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총 6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있는 입체 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 이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가 5cm이므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5cm 곱하기 5cm 곱하기 면 6개, 그래서 150제곱cm입니다. 구멍이 생긴 후 건널비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밑면의 가운데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두 밑면의 줄어든 건널비는 2cm 곱하기 2cm, 이 정사각형 모양이 총 위아래로 2개 있죠. 그래서 8제곱cm 건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건널비가 있는 건 아니죠. 구멍의 안쪽에 4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면도 생겼습니다. 이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2cm, 그리고 세로 길이는
그쵸? 네, 한 모서리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역시 5cm가 됩니다. 그래서 2cm 곱하기 5cm, 총 10제곱cm의 면이 4개가 생겼네요. 그래서 40제곱cm의 건널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우리가 살펴보면 줄어든 건널비는 8제곱cm, 하지만 늘어난 안쪽 면의 건널비는 40제곱cm. 그래서 구멍이 생겨서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정육면체의 150제곱cm보다 182제곱cm 건널비가 늘어나게 됐죠. 자, 이제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그쵸, 정육면체의 건널비 150제곱cm였죠. 네. 자, 다음 2번. 입체도형은 구멍이 생기기 전보다 건널비가 줄어들었다? 아니죠. 네, 우리가 확인했었죠. 건널비는 늘어났습니다. 네. 자, 3번. 구멍이 생긴 후 입체도형의 줄어든 건널비는 40제곱cm다? 아니죠. 구멍이 생긴 다음에 입체도형의 줄어든 건널비는 8제곱cm지만 총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구멍이 생기기 전과는 변함이 없다? 아니죠. 네, 건널비가 늘어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5번. 구멍이 생긴 후 입체도형의 늘어난 건널비는 32제곱cm이다. 맞나요? 네. 입체도형의 건널비 182제곱cm였고 구멍이 생기기 전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150제곱cm였기 때문에 32제곱cm의 건널비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분수를 계산한 결과가 가장 작은 것부터 알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선생님이랑 하나씩 방법을 알아가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수의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리을 보시면 15분의 6은 15분의 5. 두 분수의 분모가 같죠? 그러면 분자인 6과 5, 6 나누기 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리을의 계산값은 5분의 6이 됩니다. 만약에 두 분수의 분모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분모를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해준 다음에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기억입니다. 9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요. 우리가 3분의 1을 9분의 4의 분모인 9와 똑같이 3을 통분해주면 9분의 4 나누기 9분의 6으로 고쳐줄 수 있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 4 나누기 6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4는 3분의 2 약분까지 해주면 3분의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우리는 분수의 곱셈으로도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죠. 별분의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분의 네모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별분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와 네모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분모였던 세모는 분자로, 분자였던 네모는 분모로 이렇게 우리가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42분의 33 나누기 14분의 11은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면 42분의 33 곱하기 11분의 14가 되고요. 분자 분모끼리 약분을 해주면 3분의 3. 그래서 결과는 1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니은과 미음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니은은 우리가 21분의 7을 약분해주면 3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분모가 같네요. 그러면 누구끼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나누기 2로 2분의 1 계산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은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20분의 33 나누기 60분의 11은요. 120분의 33 곱하기 11분의 60으로 바꿀 수 있고요. 분자 분모 약분해주면 2분의 3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쭉 구했습니다. 분수의 크기 어떻게 비교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렇죠. 분모를 공통 분모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어떤 공통분모로 만들어줄까요? 선생님은 이 모든 분수의 분모를 3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30분의 20, 니은은 30분의 15, 디귿은 1은 30분의 30, 분자와 분모가 같죠. 그리고 리을은 5분의 6을 30분의 36으로, 미음은 2분의 3을 30분의 40으로 통분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건 누구인가요? 니은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리고 미음 순서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분수의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분수를 통분해서 분수의 크기도 비교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윤아가 기록한 내용을 읽고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윤아의 요리 수첩을 보고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 중에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준비된 밀가루의 양은 1.44kg이고요. 케이크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은 0.3kg, 작은 빵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은 0.04kg입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은요, 한번 선생님이랑 1번 지문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밀가루로 작은 빵 최대 34개를 만들 수 있다. 자, 준비된 밀가루의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빵의 개수, 그리고 남는 밀가루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준비된 밀가루의 양을 누구로 나누면? 작은 빵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으로 나누면 우리가 작은 빵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44kg 나누기 0.04kg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세로셈식으로 바꿔주면 0.04 그리고 1.44 이렇게 1.44 나누기 0.04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1.44 나누기 0.04는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4는 14에 3번 들어가고 그리고 24에 6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수점의 위치겠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수를 자연수,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각각 100을 곱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2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결과값에는 36.0으로 여러분이 몫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밀가루의 양으로 작은 빵은 최대 36개 만들 수 있고요. 밀가루는 남지 않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다음 2번 지문입니다. 케이크는 최대 4개를 만들 수 있고 남는 밀가루의 양은 0.8kg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준비된 밀가루의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케이크의 개수와 남는 밀가루의 양은 그렇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밀가루의 양 1.44kg을 케이크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 0.3kg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셈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풀어보면 14에는 3이 4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24 우리는 케이크를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서 더 나눠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케이크 0.5개를 우리가 만든다고는 잘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수까지만 나눠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로셈에서도 역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수와 나눠지는 수에 각각 10을 곱해서 소수점을 오른쪽 한 칸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0이라는 몫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구하실 때는요. 여기 있는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 몇 킬로그램이 남나요? 0.24kg이 남습니다. 소수점을 이동시켜 주실 때 나머지를 구하는 소수점도 같이 이동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점만 유의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지문도 틀렸네요. 다음은 3번 지문입니다. 케이크를 1개만 만들었을 때 남는 밀가루의 양은 1.4kg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밀가루의 총 양인 1.44kg에 누구를 빼서? 0.3kg. 케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만 빼주면 얼마만큼의 밀가루의 양이 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4kg을 0.3kg을 빼주면
1.14kg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케이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남는 밀가루로 작은 빵 6개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아까 케이크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다 했죠? 네, 4개 만들 수 있고 밀가루는 0.24kg이 남는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0.24kg 남는 밀가루로 작은 빵 6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0.24kg 남아있는 밀가루의 이 양으로 작은 빵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0.04kg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에서 우리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하여서 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인 24kg 나누기 4kg으로 계산해도 몫은 동일하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24kg 나누기 4kg은 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빵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맞게 설명한 지문 4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우리 5번 끝까지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5번입니다. 케이크를 2개 만들고 남는 밀가루로 작은 빵 25개를 만들 수 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케이크를 2개 만들고 남는 밀가루의 양은요. 아까 1.44kg의 케이크를 1개 만들고 남는 밀가루의 양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0.3kg이 몇 번? 2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4kg에 0.6kg을 빼준 0.84kg이 남게 됩니다. 이 남는 밀가루로 작은 빵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 0.04kg이 몇 번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남는 밀가루의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빵의 개수는 0.84kg 나누기 0.04kg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0.04를 0.84 이렇게 세로셈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얘도 역시 아까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세로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0.84 나누기 0.04는요 8에 4가 2번 들어가고 그리고 빼서 남은 4는 4가 1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누는 수가 역시 자연수가 아니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100을 곱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서 소수점까지 깔끔하게 찍어줍시다. 자, 작은 빵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25개가 아니라 2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겠네요. 자, 이렇게 23번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쌓기나무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일 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쌓기나무로 쌓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쌓기나무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체도형의 모양이죠? 정육면체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쌓기나무의 부피를 구할 때는 지금 쌓기나무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이기 때문에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8세제곱cm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몇 개의 쌓기나무가 쓰였는지 쌓기나무의 개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친절하게 위에서 본 모양의 쌓기나무가 몇 개씩 쌓였는지 숫자가 적혀 있네요. 그래서 입체도형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는 총 14개이고요. 그래서 한 개의 부피가 8세제곱cm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체도형의 부피는 8세제곱cm에 14를 곱한 112세제곱cm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만들 때 설탕은 50g, 고추장은 80g이 필요합니다. 설탕이 1300g 있고 이 설탕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고추장을 사려고 합니다. 600g씩 파는 고추장을 최소 몇 개 사야 하는지 고르시오. 자, 이 문제 역시 아까처럼 비례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비례식 한번 활용해 볼까요? 떡볶이 한 그릇을 만들 때 필요한 설탕과 고추장의 비는 50대 80입니다. 이 비율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자, 떡볶이를 만들 때 모두 사용해야 하는 설탕의 양은 1300g입니다. 그래서
설탕 1300g을 모두 사용할 때 필요한 고추장의 양을 우리 네모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세워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설탕과 고추장의 비 50대 80은 1300대 네모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네모를 구해보면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50 곱하기 네모는 1300 곱하기 80과 같아야 합니다. 50 곱하기 네모는요 104,000과 같아야 하고 네모는 104,000에 50을 나눠줘서 208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 1300g을 모두 사용할 때 필요한 고추장의 양은요 2080g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추장을 몇 g씩 판매한다고 했죠? 네, 600g씩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600g씩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고추장의 개수는 2080을 600으로 나눠보면 되는데요. 몫은 3 그리고 나머지가 2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탕을 다 쓸 거예요. 그쵸? 이 280g 남는 고추장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를 더 사면 되겠죠? 하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장 3개와 280g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고추장의 최소 개수는 3개를 사면 부족하겠죠? 그래서 4개, 최소 개수는 4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총 10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이번 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수학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고,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 남은 시간 동안 본인이 부족했던 수학 개념을 꼭 다시 공부해서 중학교에 진학하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과 총 1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함께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